안녕하십니까. 채널 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의 이양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죠? 날씨가 엄청 추운 게 아니고요. 이빨이 시려요. 이빨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입으로 네. 이렇게 숨을 잠깐 쉬면 이빨이 시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코로 숨 쉬고 있으면은 또 코가 건조해지고 코가 아파. 아주 안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안 좋은 날씨다. 네. 아, 시장은 어떻게 좀 풀어갈까요? 시장? 특이합니다. 특이하죠. 네. 저는 시장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히 말씀드리면요. 물론 본론은 조금 더 얘기 들어가고 오늘 할 거는 많은데요. 준비한 게 많은데요. 시장은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한마디씩 해볼까? 네. 자, 한마디씩 해봐. 저는 시장은 뭐뭐다? 시장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와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말이 길어. 저는 시장은 겸손하다. 아, 뭐 겸손이야. 왜 겸손한지 알아? 와닿지가 않잖아. 왜 겸손한지 알아? 왜 겸손합니까? 단지 2센트 올라갔을 뿐인데. 아, 그거보다도 단지 2센트 올라갔어요. 유가가요. 뭐냐면은 네. 그러면도 이렇게 환영을 해보는 목소리가 나오죠. 오늘도 외국인이 1357억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게 다 대부분이 이제 그 현대차, 삼성전자 자사주 매도 이제 그 영향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어제 환율이 네. 12원 40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외국인은 5천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네네. 워낙 강세로 가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아. 네. 막 팔아. 주식을. 네. 주식을 막 팔아.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 매도 이렇게 격하게 나올 때는 환율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은 우리가 네. 말을 조심해야 돼. 왜냐면 오늘은 우리가 섣불리 얘기하면 거짓말이 들통나. 그쵸. 아, 오늘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 와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네. 있던 상식과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유가가 보통 이렇게 빠지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하락의 이슈가 유가 하락의 원인이라면 네. 정화조가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정화조가 오히려 올라요,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1센트 올랐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오늘 뭐 2센트 올랐지만 어제 빠져도 올랐고 그저께 빠져도 올랐고 그러니까 시장하고 뭐 유가 하락하고 상관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S오일 심지어 국회 앞에 있는 S오일 주유소가 1640매돈으로 내렸더라고요. 네네. 48원인가로 내렸던데 S오일 그 국회 앞에 있던 S오일 주유소도 지금 유가를 그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3일 연속 내렸는데 주가는 3일 연속 오르고 있다라는 아주 미스테리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시장이다. 건설주도 오르고 정화조도 오르고 참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일단 한 15분 정도 있으면 네. 또 바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거짓말로 들통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거죠. 하나 오시기 전에 살짝 말씀드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틀리면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원달러 흐름은 철저하게 뭐랑 동행한다? 페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랑 페어링하고 네. 있다? 엔화 페어링.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지금 왜 강했어요? 다들 엔화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떨어지는 것은 엔화가 강한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거잖아요. 뭐보다 네. 안전해? 러시아나 이머징 국가 화폐도 안전하다. 예? 그래서 말이 되건 안 되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도 하고 있어요. 안전한 거야? 아니죠. 일본에 워낙 얘네가 강해지고 우리나라 강해지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면 팔수록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야? 그 부분은 이제 또 얘기를 네. 하게 됐지만 네. 외국인이 파는 것 잘 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수급 같이 잠깐 하나 찾아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지금 5일째, 6일째 매도하고 있죠. 7일째인가 네. 순매도. 그것도 규모도 많죠. 네. 한쪽으로도 팔고 있어요. 그렇지만 늘 얘기하던 연말이 되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들어오죠. 하지만 비차익 매도로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말도 나오는데 프로그램 비차익이 오늘 또 3일까지는 3일째 좀 들어오고 있죠. 오늘은 들어오고 있네요. 3일째 네. 들어오고 있어요. 네. 3일째. 제가 네.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네. 프로그램 비차익 사고 있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혼재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다? 이머징 마켓에서 격하게 돈이 빠지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은 비차익으로 매수 들어오는 거는 프로그램 그 배당 노리고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쳐도 네. 이 외국인 빠져나가는 돈은 도대체 뭐예요, 이거? 이머징 마켓 펀드가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머징 마켓 펀드. 지난주에도 25억. 이번에도 그 정도 내지 그 이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우려가. 그럼 이유 없이 우리는 ATM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ATM이니까. 다 같이 빠지니까.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정 수준 들어올 때는, 일정 수준 빠질 때는, 일정 수준 거기서 빠질 때는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야,
그걸 러시아 쪽에서 돈을 빼갖고 한국이라도 넣자. 내가 지난주에 러시아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조금 한 템포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그래도 러시아에 대해서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나한테? 지난주 수요일 날 전지현 이코노미스트한테. 그분한테?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러시아 이슈를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과 관련된 그런 이제 현상들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게인 1998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작년에도 인도가 그 문제가 됐었을 때 네. 인도 같은 경우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바로 이렇게 좀 회복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런 인도와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다른 나라 이제 시장 증시를 보게 되면 네. 거의 뭐 작살이죠. 네. 거의 뭐 잠깐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네. 저도 조금 얘기해드리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네네.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잖아요. 네. 좋을 네네. 때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한참 또 이성원 대표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디스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음. 그러다가 국무회에서도 디스하고 요즘에는 중국 정부에서도 디스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미안했나 봐. 그런다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잘났지 않는데 저는 이제 감히 저 같은 사람의 잘 나간다고 욕을 네. 했는지 한국전력 전기차 네. 미나면서 저를 확 물을 먹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는 야 승원이 말 좀 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박수 한번 치고 나갑니다. 박수 한번 치고 줘. 그거 들으셨어요? 박수 쳐. 박수 쳐. 대한항공 대한 떼는 거 검토해 보겠다. 그러려면 내가 그 얘기 나왔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던 고려대학도 코리아 유니버시티의 코리아 웬때 네. 그것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브랜드로 네. 있는 건데 그건 뭐 애들끼리한 얘기고 네, 네. 그건 정말 만약 그게 대안을 뗀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저 네. 박수 치는 이유는 정말 이승원 대표 대단합니다. 왜 박수 친 거야 그럼? 이승원 대표 대단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박수 한번 짜장짜장 쳐주셔야 돼요. 왜 쳐? 연초부터 그렇게 듣보잡을 얘기하더니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전 몰랐거든요. 상한가를 치솟네. 파이어링크. 어떻게 알았어? 이거 뭔가 뒷담화가 전혀, 있는 거 아니야?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몰랐습니다. 얘기 좀 해줘. 전혀 몰랐는데 NHN 엔터가 지금 파이어링크 지금 지분 인수, 그러니까 파이어링크가 이제 유상증자 대한 쪽을 140만 주 그리고 구주 33만 주를 지금 그 NHN 엔터에게 이제 매도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NHN 엔터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파이어링크에 좀 투자할 만한. 네, 이슈 돌직구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면 이제 이 시간에 바로 전지현님 모셔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전지현님이 분위기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팀장님이랑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얘기를 하고 와고 조금 늦어진대요. 오늘 이슈에선 처음에 이해부터 좀 해보죠. 지금 보면 FOMC 관련해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의 불안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FOMC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니 FOMC에서 뭐 무슨 커멘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한번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동남아 시장 보게 되면 아주 작살이 나고 있죠. 이게 동남아요? 네, 말레이시아 맨 왼쪽. 말레이시아. 이제 말레이시아 아예 작살이 나고 있고 12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작살이 나고 있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태국은 폭포예요. 네. 지금 태국은 폭포예요. 네. 수직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인도네시아 그나마 좀 버티다가 이렇게 좀 하는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베네수엘라, 네. 지금의 이제 디폴트 가능성 97%. 네. 반대로 시장은 급등하고 있고요. 네. 베네수엘라 시장은 네. 워낙 이제 그 종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미 쪽인데 아르헨티나 박살나고 있죠. 아르헨티나 계속 박살나고 있고, 네. 칠레도 역시 극락을 최근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멕시코 네. 작살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그 브렉시코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멕시코도 지금 작살이 나고 있고요. 브릭스 국가들로 대표되는 브라질 역시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 작살나고 있고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러시아 지금 계속해서 그 13% 급락이 나왔었고요. 인도도 지금 12월 달 들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브릭 중에서는 중국만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거죠.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달러가 강세가 돼서 원자재 가격이 빠지니까 그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뭐죠? 이제 그 주가도 빠지고 통화도 빠지고 이런 흐름이겠고, 그러면 이제 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유에 대한 쪽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페드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페드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원인이죠. 그죠? 이것도 원인인데 이것만 갖고서는 뭐 금리를 아직까지 올리겠다라는 뉘앙스 갖고서 이렇게 강하게 달러가 강세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페드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나름대로 뭐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그 문구가 삭제가 되든 삭제가 되지 않던, 네.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 스탠스, 뉘앙스를 시장이 좀 던져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일본하고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이렇게 그 부밍했던 거는 일본하고 유럽이 그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근데 이 아베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 네. 오히려 지금 네. 추가적으로 엔화를 약세로 만들 만한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한 쪽이 당분간은 지금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은 4분기 GDP까지 확인하고 나서 4분기 GDP도 안 좋으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니까 엔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세로 갈 만한 어떤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네. 국채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뭐 페드의 그런 건 상관없이 지금 최근에 지금 뭐랄까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한 흐름과 이 주식 시장에 대한 흐름은 네. 너무 이렇게 심리적인 센치의 원인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한 걸 저도 좀 하나 네. 보여드리겠는데, 저도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 보시면 앞서 이제 아시아 쪽의 전체적인 MSCI 각국의 ETF가 가장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뭐냐면요, MSCI 한국 지수랑요 코스피를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 파란색 있죠, 파란색. 파란색 위에 거 있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MSCI 한국이에요. 이게 한국입니다. EWI라는 거고요.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 200. 왜냐하면 코스피에 비해 더 정규역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보시면 거와 파란색 같아요. 언제까지가 되냐면 10월 초까지 같이 움직인다 이게. 네. 근데 보면 11월 중순 넘어서 이걸 훅 올라가죠. 네. 네, 우리나라 게 살았어. 떨어졌어. 이거 훅 떨어졌어. 이때 반영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죠. 뭐냐면 리밸런싱 했다는 얘기죠. 리밸런싱. 왜냐면 그렇게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머징 마켓에서. 그러다 보니까 설렁설렁 하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한국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왜곡됐다고 좀 보거든요. 거기다가 환율의 변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정신없이 갔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훅 떨어져 자유낙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자유낙하했고 MSCI 한국이 상대적 강하잖아요. 이게 아까 다른 나라에 보면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제가 보면 이건 결국 어디선가 만납니다. 이건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항상 만날 수밖에 없어요. 수렴되는 수밖에 없는데 수렴되는 데까지 일정 수준 어느 정도의 변동성 불가피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레바퀴가요. 근데 지금 수레바퀴가 지금 맞지 않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한정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에서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 어려움을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좀 더 자세히 우리 오면 전전이con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대한민국 뉴스란 뉴스, 대한민국 요즘은 뉴스를 다 신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보통 분들이요. 네이버 뉴스 보죠.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요, 하루 종일요. 물론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 말고요. 집에서 주로 계시는 어르신들은요, 하루 종일 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TV조선, 채널A 뭐 이런 것만 봐. 까놓고 말아서 그런 것들만 본단 말이죠. 그리고 뭐 JTBC 보지만 1년 한 달 내내 뉴스는 CNN이나 외국 뉴스를 보는 저같이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요, 한 달 내내 거의 빠짐없이 이머징 마켓, 석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요, 그게 거의 안 나와요. 한 달 내내 청와대 얘기만 했어. 그러다가 지금 2주 동안은 청와대 얘기가 50%, 반이 대한항공이야. 시장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갖고 지금 이머징 마켓 위기감이 물론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주식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뉴스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렇죠. 까놓고 말해서 대한항공의 여자 한 명이 뭐라고 한 거가 저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와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는 뒷담화 맞았죠. 한국전력 해갖고 2학년이가 좋아하는 건 세상에 1년 내내 얘기하는데, 근데 뒷담화 맞았잖아요. 네.
그런 건 영향이 있지만 크게 보면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있을 건도 없지가 없. 영향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나라인데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석유랑 그거에 따른 이머징 마켓 그리고 석유뿐만 아니라 철강석, 구리, 아연 뭐 등등등 다 나발이거든요 거기가. 그거에 대한 얘기 없어.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 시장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위기감 여전히 우리 시장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여기 차트? 지금 그 보여주셨던 거. 제 거? 예. 지금 여기서 요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네.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금 이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냐면 11월 달부터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11월 달부터 정확하게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왜 엔화하고 동조화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디커플링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물 ETF 엄청난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국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하는데 코스피는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환율 흐름을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환율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얘는 환율 흐름을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괴리도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맞아요. 보는 게 제가 맞지 그래서 않을까요? 환율 네. 얘기한 걸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제 논리는. 네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이 네. 한쪽이 올라가건 한쪽이 떨어지는 간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슈 돌직히 하고 남은 모자란 것은 우리 또 2부 시간도 네.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겠고요.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팀장님과 다시 친해진 그분이 코너에 네. 오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생으로 대신. 네. VCR 준비가 안 돼갖고 말을 네. 좀 더 해달래. 네. 더 이 양반을 더 칭찬해줘야겠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제발 더 해달라고. 플리즈 플리즈 네. 말해. 제발 더. 네. 제발이라는 건 예스 플리즈음이거든요. 더 얘기해달라는 건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와중에 시장이 네.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까요? 네. 중국 얘기 조금 해보죠. 중국 있잖아요. 네. 중국이 다시 며칠 또 조정받았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늘 출발 어때요? 오늘 중국 시장이요? 오늘 중국 시장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중국 시장에 대한 모습이 오늘 강보아, 강세 또 오늘 강세? 0.4% 또 올라가네. 음, 중국은 어떻게 봐요? 중국은 뭐 계속 하는 거지 뭐. 왜요? 아니 뭐 근데 중국도 음. 조정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니 뭐 중국 말고 지금 대안이 있어요. 아 왜요? 돈이 갈 데가 왜요? 이모저 마켓 빠져갖고 뭐 음. 중국 계속해서 뭐 경기 부양한다는데 음. 이쪽으로 가야지 뭐 다른 데 갈 데가 있습니까? 인도? 중국은- 아 인도. 예. 아니, 말을 궁금한 게. 하는데 왜 네. 끼어들어 이 아저씨 지금 준비가 안 네. 됐다는데. 근데 왜냐면 중국은 우리가 이제 내년 1년 네, 내내 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신창타이, 진창타이가 뜻이 뭐라 그랬죠? 뉴노말. 뉴노말. 네. 이게 새로운 정상. 또 한국어로 번역하면 근데 또 뉴노말이라는 게 뭐 새로운 그 기준 이런 게 아니라 또 이 정확한 신창타이의 한국어 번역은 또 새로운 정상.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체계와 다른 새로운 그런 이제 정상적인 그런 뭐 뉴노말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신창타이에 대해서 우리 내년 1년 내내 전화 이수근 대표가 가장 집중되는 내년도 주식시장 하나가 이제 다른 얘기 듣죠. 또 하나는 아시아 쪽은 신창타이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도 그런 쪽에서 네. 찾아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왜? 이 양반이 서운하네. 2016년, 15년 키움 증권의 전체적인 뷰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예. 딴 거 준비하셨어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뷰가. 지금 러시아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인사이트를 들어봐야지. 그런 건 아닌데. 나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꾸 사람들이 뭐 네. 큰일 난다 자꾸 이래갖고 네.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지 이래갖고 근데 내가 반박할 논리가 없어. 자꾸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게 어게인 1998 그때하고 상황이 다 분명히 다른데 사람들이 자꾸 뭐 더 큰일 날 수 있다 내년에 작살난다. 우리가 그 KDB 대우증권 그 보고서를 괜히 얘기했나 봐. 그 KDB에서는 뭐 소버는 내년에 이제 물론 KDB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소버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아주 침새봉대를 해갖고 요즘에 그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참, 저도 왜냐면 이게 우려가 이제 네네. 부각되면 사람이 이제 공포심에 커지는데 사실 기억하시는지 기억 못해요. 네. 그러니까 네. 국제유가 빠진다고 네. 네네. 네. 연초부터 계속 네. 네.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저희 이제 내부 회의를 들어갔는데 네. 국제유가 한 55불 정도면 이제 멈출 네.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했더니 음. 아니 국제유가 이렇게 빠지는 거 안 보이냐 해서 아니,
그동안 빠질 거라고 계속 1년 내내 얘기했다가 이제 그런 지금 나오는 얘기들 공급 과잉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빠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만 빠질 것 같다고. 혹시 그렇게 말하신 분이 윗분들은 아니죠?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교묘하게 뒷사는 분이네 지금.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런 반응들을 지금 이미 보이고 있는 거네요.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이제 대로. 반영 다 거의 다 된 그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 유가 빠져도 3일 동안 유가 빠졌는데 정유화학도 안 빠지고 건설도 거의 다 안 빠지고 거의 다 그죠? 빠졌다고 생각. 예, 이제 그죠? 거의 저점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네. 국제가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 배팅 안 하죠. 아무도 아니 안 하죠. 배팅 안 하는 게 아니라 작사를 내겠죠 주식을. 근데 네. 거의 왔다고 생각. 이제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부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이랑 국제유가 두 가지인데요. 이제 국제유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주보 썼을 때 한 1900 테스트는 한 번 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 빠지면 네. 장기적으로 좋은 나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좋고요. 미국 좋고 중국, 인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되게 좋습니다. 대만도 좋고요. 안 좋은 나라들, 굉장히 힘든 나라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출의 3분의 2가 석유고 재정 수입의 반이 석유입니다. 네네. 러시아 안 좋고요. 베네수엘라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고 여러 번 네네. 말씀드렸고, 네. 뭐 남아공 안 좋고요. 뭐, 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네. 힘들고요.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 힘들고. 인도네시아는 괜찮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조금 힘들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게 빨리 네. 바로 그럼 우리나라 왜 안 올라가냐 지금. 바로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측면에서 반영되는 게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근데 금융 측면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제일 좋은 거는 하나가 그냥 뚜렷하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국채 매력이 올라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채 근데 2%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 딱 하면 국제가 떨어져. 야, 미국채 포지션 늘려. 빵!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채 포지션을 딱 늘리면 당연히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낮춰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특히 비달러화 자산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주식을 바로 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명과 암을 가르는 거는 국제유가가 저점에 진입하는 그 언저리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미국채 비중을 더 안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옥석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 1900까지 테스트는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본 거였고요. 또 하나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주식시장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 마 팀장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신선했던 것 중에 한 몇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걸 큰 모습 누구한테 배웠다? 마 팀장님한테 성함을 다 풀로. 마주옥 팀장님한테 마주옥 팀장님한테 배운 분이 아니니? 네. 이게 균형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은 다 뒤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국제유가도 그렇고 지금의 가격은 다 그렇다는 거죠. 네네. 주식도 네. 저금리 환경도 균형점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이게 호재든 악재든요. 네네. 주식시장 사실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요즘 느끼는 거는 실물에서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호재든 악재든 이 불확실성 커진 거에 따라서 일단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싫어합니다. 네. 금리를 올린다. 세상이 좋아졌던 큰 증거죠. 하지만 진짜 얼마큼 좋아지는 거야? 금리가 오르는 건 나쁜 게 그러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는 건 확실한 건데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국제유가도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 인도, 우리나라, 대만, 인도네시아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큰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는 한 국제유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가면 10년씩 가고요. 한 번 쉬면 10년씩 쉰다. 이게 캐퍼업에 돈이랑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10년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보면. 쉴 때 20년도 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뭐 우주 갔다 오면 뭐냐 한 30분이면 해결될 걸. 1950부터 70년대까지 3불에서 5불 사이에 20년 흘렀습니다. 물론 마켓이 형성이 안 되고 있었긴 이전 가격으로 거래를 하긴 했지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하나의 균형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균형점이라는 거는 서로가 편안한 상태가 균형점인데 그렇죠. 이게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고요. 근데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란 얘기는 아직 서로가 편하지 않는 상황이란 얘기거든요. 그 균형점이 원래 장기 균형점으로 이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균형점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그 균형점에 상당 기간 오래 머물러 있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근데 그게 한 55불 정도라고, 평균 53불 갈 수도 있고 50불 테스트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55불 정도에서 바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 근거는 이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생산 원가에 따라서 바닥을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것도 안 먹고 있고요. 이미 미국 같은 데 생산 원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생산 원가 지금 현 가격보다 더 낮은 데는 사우디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다 뚫고 내려왔고요. 지금의 국제유가 한 55불을 전후로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가격이 형성될 때 가장 큰 메인스트림은 딱 보통 한 개입니다. 다른 게 붙으면 거의 핑계가 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2009년에 35불까지 빠졌을 때 가장 국제유가 빠뜨린 가장 큰 로직은 수요 둔화였습니다. 올해부터 빠뜨리는 거는 공급 과잉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수요가 둔화돼서 국제유가가 더 빠질 것 같다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런 게 발생하면 거의 가격이 끝에 거의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순환 논리가 발생할 때가 언제나 비관 논리 그게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이어서 빠지다가 수요까지 둔화되면 공급 과잉이 더 확산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수요가 둔화되고, 이렇게 따지면 국제유가는 영원히 빠져야 됩니다. 맞네. 제로에 수렴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도 가끔 바닥일 때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빠졌어. 그럼 미국 가계 부가 위축돼. 그럼 수요가 위축되겠지? 그럼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겠지?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또 때리겠지? 그럼 이렇게 따지면 주식은 영원히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논리가 나올 때가 거의 바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가격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뭐 코스피를 보셔도 그렇고 국제유가를 보셔도 그렇고 모든 가격은 재밌는 게 기존 추세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추세든 올라가던 추세든요, 기존 추세가 전환될 때 초기에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네. 그 다음에 추세의 중간에는 변동성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이 완화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으로 따지면요, 신용 경색이 일어나서 담보가치가 쪼그라들었을 때 막 뺏어가다가 돈을 넣어주면 갑자기 담보가치가 올라가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양만큼 좋아지다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좋아지는 게 영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다시 마지막에 불꽃이 막 타올라서 볼이 커지거든요. 국제유가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올라가다 꺾일 때도 비슷합니다. 올라가다가도 끝에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 이게 거의 끝무렵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될 때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졌다가 변동성이 죽으면서 내려갔다 마지막에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턴하거든요. 국제유가 다시 변동성이 지금 지난주부터 커졌습니다. 그렇죠. 이름 거의 다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국제유가가 변동성. 이 커졌는데 이거 왜 커지는 거야? 근데 수요도나 오락까지 들어가는 순환 논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의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의 원유주 배팅은 그런 기반에 일어나고 있고, 어저께 보시면 유럽도 원유주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반등했습니다. 대표. 근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국제유가 이게 그래서 롱에 배팅할 수 있느냐?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면 정유주 계속 홀드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유가는 새로운 장기 균형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쉴 겁니다. 만약에 55불 평균 55불 내외에서 전후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내년 평균 해도 그래도 한 65불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평균이 생각해 보시면 국제유가 올해 평균이 몇 불일 것 같으십니까? 70불? 사람들이 보통 그래도 굉장히 높게 잡아주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국제유가 평균 한 65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최근에 빠졌지 사실 그 전에 계속 80불, 90불 왔다 갔다 해요. 올해 국제유가 평균이 지금 90불입니다. 계속 그 위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제가 해가지고. 내년에 65불이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정유주의 배팅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꼭 그러니까 단기의 그 변동성을 그 정도 플레이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유주가 만약에 단기 플레이가 끝나면 그 얘기는 정유주의 단기 플레이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한국물에 대한 배팅, 외국인 배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수 관련주의 배팅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정유주가 오히려 그 상승을 멈출 때, 예, 그쵸. 그때가 이제 그러면 이제 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이제 조금씩 그 플레이가 나오는데 이게 끝이 나오면 네. 당연히 그러면 옥석가리기, 국제유가 명암에 따른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그때부터 배팅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보시면 사실은 벌써 옥석가리기를 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네. 위기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하시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환율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문에 대한 안정성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 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환율이 강세 갔다는 얘기는 집에 아직 안 가고 있다는 얘기. 한국 금융청에다 캐시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루브라 금리를 10.5에서 17로 올려도 이게 50에서 70까지 갑니다. 루브라가 달러당. 레아라 최근에 호주 달러도 약세 갑니다. 레아라도 약세 가고요. 다른 뭐 조그만 나라 통화들은 말할 상품 통화들은 아니 작사를 내고 있잖아요. 예. 네. 원화가 이럴 때 강세하는 건 네. 이게 불이 이머징에다 딴 이머징 그러니까 원자재를 파는 이머징이랑 원자재를 사는 이머징이랑은 다른 문제다. 라는 근데 걸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아까도 우리가 이제 오시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한 건 틀린 얘기지다. 아니 정부에서 얘기했잖아. 엔화에 연동을 시키겠다. 엔화 강세로 가면서 가는 요인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많이 팔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맨날 팔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엔이랑 네. 원이랑 연동이 됐다는 것도 네네. 지금 엔이 강세가는 거 오늘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 자민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엔이 강세가는 네.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신용등급 때문에 네네. 문제가 네네. 발생해서 그런 네. 거고요. 돈을 많이 못 부을 거라는 게 있고 네. 글로벌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가지고 엔을 사주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더 못 뿜을 거다 이제 신용등급 네.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엔을 사는데 엔이 강세 갔을 때 우리나라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에 동조화시키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원에 대한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머징 통화 중에서 이머징 국가가 그 환율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옛날에 영국도 조지 소로스랑 환율로 네. 붙었다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졌죠. 네. 환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 사실 힘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거의. 근데 정부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다 하고 그 정부가 풀리 컨트롤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원도 옛날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움직임이 먹는 거지.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외국인 빠져나갈 때 외환 딜러들한테 원 숏포지션 잡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원이 강세 가나요? 불가능하죠. 이건 많이 달라져서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을 미세 조정을 해서 속도는 제어할 수 있지만 방향성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러시아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고 4위입니다. 달러 보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려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뭐 금리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개입하고 있는 정도인데도 원이 이 정도 반응했다는 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원이 옛날보다 덜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저께 원이 12원 떨어졌습니다. 12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N이 한 1원도 안 떨어졌거든요. 원이 12원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가능한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 원이 그래도 좀 위로 많이 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온 것 같았어. 어쩌지? 이게 진짜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점점도 헷갈리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 그랬죠 내가. 자기 말 아침부터. 맞아. 자기 말이 맞아. 하이오를 맞힌 사람이니까. 아이고. 하이오리라고 들어나 봤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면서 들어본 적 그거는 없죠. 우연치 않게 그게 맞아 떨어진 거고. 상한가를 가. NHN 엔터가 인수했대 이 회사를. 그거는 훌륭한 친구냐? 무훌륭해 우연치 않게 맞아. 얼굴까지 빨개지네.
네. 네.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난 그게 중요해.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말이 안전해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정성의 부각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 나올 거다. 근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왜 그 내년 수요까지 원유가 둔화될 거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뉴노멀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게 당연히 뉴노멀. 중국 경제 성장이 좋다.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반영으로 계속 생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경제공작 회의 끝나고 이제 7.2 정도 얘기해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있으면 금융 완화 걸어줄 겁니다. 그러면 수요드나 우려가 갑자기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원유가 거꾸로 중국이 7.2 딱 얘기하는 순간 원유가 거꾸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념하셔야 게 2월 초 정도면 1월부터 이런 기대가 많이 커질 건데요. ECB가 돈을 뿜을 거라는 기대가 더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ECB가 TLTRO를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은행들이 안 갔습니다. 안 갔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유동성 공급은 이제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TLTRO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서 픽스 채권 이런 걸 비롯해서 위험한 국채들을 직접 ECB가 사줘야 되는 방법밖에 이제는 안 남은 거거든요. 여기 대한 기대가 아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글로벌 경기 수요, 원유 수요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 자체는 거꾸로 진정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감안하면 지금의 뭐 시장의 마켓의 센티멘트를 결정하는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뭐 정확하게 52 아니면 51 아니면 50 어디서 멈출지 49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변동성에다 다시 변동성이 여기서 더 한번 쫙 커지기보다는 변동성이 죽으면서 저점을 좀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런 이후에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의 굿과 배드를 나누는 시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한 연초 정도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그러니까 간단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는 국제유가 하락해서 수혜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때도 말했지만 운송 이런 것들 그런 쪽에 이제 뭐 국제유가 하락의 수혜, 근데 국제유가 그만 빠져서 이제 마진을 좀 먹겠다 이런 식에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지수 관련주에 베팅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으로 베팅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물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일단은 국제유가 빠져서 수혜, 국제유가 그만 빠지는 거에 베팅, 그 다음에 지수 관련주 베팅 이런 식으로 옮겨가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했던 얘기니까 네. 이번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물론 이제 키움증권에서 리서치 분들이 요즘 특집으로 장 끝나고 계속 방송하는 거 이번 주나 다음 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른 분들 얘기는 또 나중에 주소 들어도 되고 자료받아도 되는데 시장 전체적인 것은 큰 틀에서 오늘 한 5분 정도만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뭐랄까 좀 약간 무식한 얘기지만 내년도 시장, 올해 시장 대비 위, 아래 어떤 그런 큰 왁구? 그럴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사분기는 좋을 것 같고요. 1사분기는? 네. 왜냐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로직이 1사분기에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네. 2, 3분기는 좀 기간 조정의 성격이 기간 조정. 나타날 것 같고요. 4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4분기가 내년도에 고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년이 2015년이지 않습니까? 15년. 16년 생각하면 뭐 꼭 고점이란 표현을 16년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6년까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17년까지 좋아질 것 같아요. 17년까지? 국회 나가실 뻔인데.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 수준이야. 말씀하시는 게 지금요. 네. 차기 대통령으로. 아니, 뭐 그런 거예요. 나이가 안 되죠, 아직? 나이는 40상 이상 아니야? 나이만 안 나이 제한 되겠습니까? 있어요? 맞죠? 우리 피디님 또 인정해 주잖아요. 피디님이 전공하신 분이거든. 아, 좀. 그래요? 네, 40,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안 돼. 그리고 나도 대통령 올해부터 나갈 수 있네? 국무총리 된다. 만 40세죠, 만 40세. 지명직은 모두 돼. 올해부터 나갈 수 있었는데. 나왜 안 이준석인가 했지? 그게 몇 친구지? 몇 살이지? 몰라요. 이준석? 네. 서른쯤 왔는데. 다음번에 나가야겠다. 다음번에. 예. 그리고 그래서 지수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는데 내년에 그럼 목표점은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키움증권의 고점은? 한 2200 보고 있는데 2200. 아래로는? 아리는 한 1900 정도. 1900. 이게 근데 2200이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보면요. 지금 올해보다 100포인트 올라가는 거야. PBR이 네. PBR이 0.9 정도 조금 1을 미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야, 너네 비관론이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돈 못 벌 것 같은데 내년에 적자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그래도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엄청 많이 좋아져야지. 야, 현대차 진짜 많이 좋아지고 삼성전자 엄청 많이 좋아져야지 2200 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이게 조금만 좋아져도요. 현대중공업 적자 엄청 냈는데 4분기부터 적자만 안 내도. 예. 그냥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게 비관론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이게 네. 자산 가치 아예 인정 안 해줄 대로 내년에 적자 생각하고 ROE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약간 이게 방향성만 전환해도 뭐 저희 내년에 한 기업이 연간 코스피에서 한 7% 8%만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만 늘어도 2200 사실 여기서 7%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의 기업 이익들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7% 아니, 잠깐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5에서 7%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7% 정도. 7% 정도니까만 대충 맞을 겁니다. 업계에서 대충 하는 거만 200개 정도. 업계에서 쓰는 거면 지금 올해 이게 한 80조. 예? 근데 지금 내년에 그러면 90조 정도에서 100조 사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조금 좋아진다는 네.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수 의견이 다수 의견. 근데 어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KDB 대우증권은 이게 이제 국법에 어긋나게 내년에 매롱이라는 거거든. 내년에 그냥 80조 늘어날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디스를 쌈을 붙이보자고 대우증권은 왜 안 좋게 본다고 봐요? 왜 이익이 늘어날 게 없다고 봐 그것들은? 극소수 의견인데 남의 의견이니까 뭐. 아니 뭐 간단하게 보시면 삼성전자도 미래가 안 보이고 현대차도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들 생각하고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재밌다 이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것들이 삐딱선을 보고 있대. 내가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오케이. 얘기해 줄게. 오케이. 일단 말 들어. 내가 어저께 꽂혔잖아. 오케이. 갑자기.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뭐 현대차가 캐파업을 해도 2015년에 공장이 돌아가진 않거든요. 2016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볼륨으로 먹을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뭐 도요다 막 나올 것 같다. 신차 N 약세 간 거 생각하면 디스카운트 막 해서 막 들어올 것 같다. 국제유가 떨어졌는데 뭐 트럭 팔리지 뭐 현대차 팔리겠냐. 현대차 내년에 그러면 이것들이랑 싸우려 그러면 가격 경쟁 어쩔 수 없이 하면 수익성 나빠질 것 같다. 뭐 지금 파사트 같은 차가 너무 좋지 않냐. 그렇죠. 현대차가 나는 도저히 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랬다가 어저께 타고 싶어졌어, 갑자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1년을 넘게 디스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현대차라는 회사가 주가가 오르려 그러면 네. 갑자기 회사가 변해야 돼서 갑자기 수익성이 막 좋아지고 현대차를 사람들이 갑자기 다 타고 싶어하고 이제 BMW 안 타, 현대차 타야 돼. 렉서스 안 타, 현대차 타야 돼. 현대차가 일본 차보다 훨씬 좋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 제가 봤을 때 회사라는 게 이렇게 바뀌는 회사는 정말 위대한 회사입니다. 보통 잘 안 바뀝니다, 회사가. 그렇게 뭐 회사가 바뀌는 게 쉽나요? 그래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크게 안 바뀌어도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는 한번 레벨업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현대차가 바뀌어서 현대차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커질 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이, 잡것들이 이게 대우증권이 이게 삐딱성이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바텀으로 보면 진짜 국내 주시장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요걸 정확히 해놨다가 다음에 우리 그 KD 그 대우증권 높은 사람 2명 만나면은 그걸 전해주자고. 그러지 말고 대우증권 앞에 가서 확성기로 아니 틀자고. 친한 형님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 방모 저기 주변에 팀장님 팀장님. 예, 친한 팀장님. 그 팀장님이 1번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햇소리 쓰셨잖아. 아닙니다. 친한 형님이. 이제 아마 제가 틀릴 겁니다. 1번이 보이고, 1번이 보이고 말이야. 그레이가 나오고 말이야. 소머리를 리스크. 그거에서 쇼킹하고 그냥. 좋나요? 농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비관론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현대차, 삼성전자도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되는데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이미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는 없는데 현대자동차 팔리겠어? 안 팔려. 그래도 우리 커밍아웃한 팀쿡 형님 있잖아. 예. 뭐 철강? 야 중국 공급강이 언제 풀려? 안 풀려. 화학. 이제 중동 애들도 나오는데 안 돼. 건설 부동산 되겠어? 안 돼. 내수 다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가격에 다 녹아 들어갔고 조금만 바뀌어도 야 내가 너무 비관적이었나 보다. 세상이 그렇게 어둡진 않구나 라고 생각해도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P별 0.9. 너는 자산으로 갖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 그 정도만 해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초질간, 우리 그 키움에서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죠. 왜냐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 다만 이제 늘 속도의 문제인데, 속도가 지금 약간 떨어지지만, 그러면서 금리의 상승식이, 인상식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 뭐 빌그로스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일부에서 뭐, 오늘 시간이 다 못 물어보겠지만, 그거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복잡한 거 아니고요. 오늘 내일 이미 FOMC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considerable의 타임이 빠진다, 안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부에서 내년도 금리 하방이다, 이거 안 할 수도 있다마. 그런 얘기까지, 우리 보면 희망적인 얘기인데, 어찌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똑같이 하반기? 9월로 보고 있어. 9월로?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이 considerable time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뭐 거의 관심 많은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하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요. 그 considerable time이 기간이 얼마인지요. 페드 안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거는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한번 잠침지 않게 6개월 정도라가 6개월 정도 잠깐 얘기했었죠. 잠깐. 잘 모르기 때문에. 웹스에 써있지 않으니까 몰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워도요. 시장에서 당연히 지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없어도 다른 걸로 빨리 안 해. 라고 분명히 다른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지현님 오늘 오시니까 방송에 이런 분을 쓰셨네요. 임시필명님이 오늘 역대급이네요. 전지현님은 정말 보물입니다. 이 세 분은 증권계 보물입니다. 저는 아니죠. 우리 또 타이머링크를 마친 분도 있으니까. 저도 아니죠. 경기 회복된다는데 희망을 갖지만 내 살림은 팍팍한 거. 세 분은 보물입니다.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2부 시간에 저희가 할 거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2부 시간에는요. 다시 한번 역시 이 주식도 이성훈 대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 이제 다들 주소 듣고 레포트가 나오기 또 시작했습니다. KH바텍, LG 디스플레이 오늘 레포트 찾아보겠고요. 앞서 이제 우리나라는 캐파가 늘어나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가. 캐파가 많이 늘어난 나라가 또 있죠. 그 중에 멕시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아도 유일하게 들어갔고요. GM이 또 엄청나게 뭐 투자 발표해서 이런 거에서 해외에 또 그런 시장, 그리고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 중국도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같이 해드리는 시간 2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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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켓 11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보다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코스피는 상승을 뭐 대부분 많이 반납했습니다. 지금 플러스 1포인트 남으시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코스닥 큰 움직임이 없는 저기 0.12포인트 큰 의미는 없지만은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외국인 전체적인 건 이제 매도가 분명한데요. 프로그램 비차익은요, 오늘 벌써 1,0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비차익만 계산하면 1,000억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아마 그런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배당을 노린 그런 관점이 있다면 이것도 내년도 지나고 나면 또 이건 다시 파는 거니까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이것은 순수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종목별로 보면 오늘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정화조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조선주도 오르나? 조선주가 올라가네. 여하튼 2센트 올라간 거 컸고요. 그래서 전전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을 약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요, 뭐 1900이 바닥이라는데 그잖아요. 뭐 길게 보면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이제 메이저 큰 형들 오늘은 이제 오늘도 찾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못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굵직굵직한 영향이 있고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한 사람 얘기는 나올 때마다 제가 줄여서라도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정리한 시간을 계속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이성훈 대표는 지금 이 1900포인트 이거 지지되고 이제 바닥에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전전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했지만 3분기에는 참 안 좋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현대중공업 대규모 적자 기록했죠. 네네. 삼성전자 사상 최악의 뭐 어쨌든 간에 실적이 미스했죠.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 대표주들의 이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가 3분기보다 나쁠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분기는 왜 아까도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표적으로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빅베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날 일은 없다. 그러면은 일단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은 일단 플러스 된다라고 치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잘할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이번에 가전박람회에서 1월 달에 갤럭시 S3가 이제 3월 달에 공개가 되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1월 달에 그 좀 더 그 출시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뭔가 급한가? 뭐 어쨌든 간에 뭐 급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TV 쪽에서도 역시 그 중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신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네시스 재작년이었나요? 네네. 재작년에 제네시스 나오고 나서 무지하게 욕을 했잖아요. 현대차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제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보면서는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예.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인데요. 지금 디자인이 LF 소나타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LF 소나타하고 앞에 그릴도 살짝 바꿨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실물 사진이겠죠. 지금 보게 되면 괜찮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왔고요. 디자인이 일단은 그 LF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재원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재원을 보게 되면, 그 재원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디 쭉 내려보게 되면, 연비가 얼마 나왔나요? 지금 연비가 18.2km. 물론 이제, 이거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근데 뭐, 그,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연비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나왔으면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대차 LF, 이번에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좀 보면서 현대차가 이번에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 부분 제가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하려는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좀 해드리고. 그래서 1분기부터는 실적이 그렇게 나빠질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보면 주식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승원 대표가 지금 거의 14개월 만에 현대차에 대해서 사실 저는 어저께 오후에 들었어요. 이 친구 얘기하는 거. 뉴스를 딱 보면서 이건 좀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자동차 공학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분한테 지금 문자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아는 사람, 저희 딱TV에 필진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 진짜 전문가요. 자동차 화려한 블로거가 있어요. 근데 실명도 거론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 이석준 씨 말고 최욱 씨죠. 최욱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최욱이라는 사람은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칼럼이 많이 씁니다. 자동차 블로그도 많이 쓰는데요. 이분이 쓴 거를 제가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욱 씨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썼나요? 잠깐 썼는데요. 이거는 제 페이스북이니까 제 개인 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개인 거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왔는데요. 흥미로운 얘기 짧게 쓰겠습니다. 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발표에 다녀왔는데요. 담당 프로덕트 매니저분과 얘기하며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작인 YF 소나타는 시간에 쫓기는 등의 이유로 실험작이었다면 이번은 온전히 하이브리드만을 위한 설계도로 완성작에 가깝다. 또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관련 계통 10년 2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을 하고 그러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내구를 테스트하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감가에 관해서는 본인도 안타깝고 회사가 앞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신뢰, 확신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배터리가 호미 바다로 가면서 트렁크 공간이 일반 차량만큼 커짐. 충돌 시 폭발이나 화재 등 안전문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 2중, 3중 안전설계 하였다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블로그에. 이게 이분의 코멘트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주식이랑 상관없는 건데요. 이거 분명히 인용해야겠는데요. 어제 이분이 정말 대부분 이분이 또 여의도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방송을 보고 있어. 네. 제가 또 17분 정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했는데 나중에도 확인할 거예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두 남자 쇼 듣다가 여의도 SOL 주유소가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자기가 여기서 난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SOL 주유소 얘기가 나오던데요. 원래 그 옆에 SOL 천천히 충전소가 해보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SK 주유소로 바뀌면서 주유소 이사장 아저씨가 여의도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표면에는 200원 정도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치고는 구멍개 같은 크기인데 그 SOL 주유소 옆에 보면 SK 주유소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예, 제가 거다. 거기 가서도 넣었었는데 SOL이 10만 원 이상 무료 세차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SK에서 나오면 10,000원에서 15,000원이 싸니까 소문이 꼬리를 돌고 SK 흥하는 상황이 몇 달이 지속이 됐습니다. 높은 주유값으로 악명 높은 국회의사당 맞은편 3개 주유소 중 GS 빼고 전부 200원 이상 낮추는 소비자가 행복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야, 여기서 보면 대단하잖아. 네. 이성훈 대표도 대단하게 포인트 잡지만 네. 저희 필진인데 딱뜨기 네. 필진이 정말 냉정하게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뭐라 그래 소통하는 방송. 네네. 네,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소통하는. 거기 진짜 그 전국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 주유 가격이. 그래서 참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이 방송을 계속 녹화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다 무료로 다 해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 팟캐스트가 대위기가 상황이 왔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버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 그래갖고 사람의 저희가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그 방송을 팟캐스트 계속 서비스해 드릴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저희가 딱 한 종목은 어찌됐건 간에 무료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요. 팟캐스트는 아마 잘못하면 비디오나 이런 거는 오디오, 비디오 중심인데, 그래서 유튜브로 다 갈 수 있어요. 네네.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인데요. 뭐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고, 혹시라도 이거 뭐, 그 서버를 거저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런 분 있으면 저희한테 게시판으로 팟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거든요. 네. 왜냐면 워낙 이거 하루에 5,000분 정도 다운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해결해. 네, 그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저희 방송은 거짓말이 안 돼요. 저희 방송은 전문가들이 다 듣고 계세요. 금강개미님이 또 아시는 분이야. 네. 아이블로그가 서비스를 접는다고. 딱 맞아요. 그 아이블로그가 맞습니다. 서비스를 접는데요. 그러니까 23일까지밖에 서비스 안 되니까. 딴 데 뭐 있나요? 딴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딴 데 저희가 원하는 거 프리로. 광고도 없이 프리로. 아, 광고는 있어도 되지 뭐. 광고는 있어도 되지. 네. 근데 광고도 아이블로그가 한 달 전부터 생겼는데 그 정도는 광고 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아이블로그가 우리랑 좀 이렇게 컨택을 했으면은 참 많은 길을 찾아줄 수 있었는데. 유니와이드라는 회사가 있어? 네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니와이드. 예.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면요. 지금 저희 네. 보면 헷갈리니까요. 그 팟빵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하여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한 종목 웬만한 거는 뭐 메가가 얼마 안 나오는데 저희 이거는 안 되더라도 한 달에 저희가 무료로 올려면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상은 유튜브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요. 유튜브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건 뭐 구독하면 똑같은 거로. 그 요즘은 집에서도 그냥 TV를 연결해서 크롬캐스트 네. 이런 거로 다 미러링이 있으니까 화질 엄청 좋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 저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음성은 이게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한 달에 올리는 거가 저희가 1.5기가 정도 나올 것 같으면 1.5기가든 뭐 15만 원, 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최소한만 했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포트 보겠는데요. 첫 번째 레포트는 이승훈 대표의 또 하나의 히트작 대한민국 2015년 KH바텍 다시 한번. 아, 그 KH바텍이요? 네. KH바텍이 여기 와서 이제 또 하나요? 네. KH바텍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 잠깐만. 이것도 제목이 수습보는요. 아주 HMC 재밌습니다. 투자증권에서 반도체 맨날 랭킹 1, 2를 다투는 노근창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훌륭한 이분도 친구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근데 이 친구 담배 피워. 네. 담배 피는 거 몇 번 봤다, 내가 밑에서. 네. 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메탈을 입혀야 제값에 팔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저거고, 이번에 나오는 게 메탈 갤럭시인가? 이번에 그 갤럭시 S6가 별명인지 그게 진짜 제품명인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메탈인지 메탈 갤럭시인지 하여튼 그런 이름인 것 별명이?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갤럭시 노트 4와 A5를 판매하면서 외장 메탈 솔루션을 의미 있게 확장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플래그십 폰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메탈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거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KH바텍 2015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하고는 다른 모습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얼마큼 채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40%까지 메탈 케이스를 탑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케이스의 수요가 1억 5천만 대 정도가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애플 대만처럼 이제 CNC 밀링 깎아서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NC라는 이제 이게 정밀 선반 기계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깎는 거예요. 깎는 방식이 있고 네. 그러니까 다이 캐스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찍어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찍어서 만든 다음에 CNC 밀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CNC 밀링은 처음부터 다 깎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당 52분이 걸리는 것과 52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케이스를 갖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금속을 갖다 놓고 깎는 거야. 다 처음부터 쭉 깎아서 만드는 거하고 일단은 그 프레임에 놓고서 딱 찍은 다음에 사이즈 이제 그 나머지만 살짝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방식은 KH 바텍은 5분 만에 생산한답니다. 한 대당.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생산 속도가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같은 저게 나오려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얘네들은 10배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KH 바텍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밀링, CNC 밀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이 캐스팅에 대한, 다이에 대한 이 투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훨씬 더, 생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가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울트라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CNC 밀링 하이 미들 엔드 제품에는 동사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KH 바텍은 모든 솔루션을 다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탈 케이스가 그럼 삼성만 하냐? 아니란 얘기죠. 화웨이, 오포, 그죠? 이런 데서도 지금 채택을 할 거고, 제가 산 짝퉁 스마트폰도 심지어 메탈 테두리를 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저는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형님은 저에게 짝퉁 스마트폰을 권장해 주시고, 참 속상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화웨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이거죠. 중국 애들까지도 메탈을 선택을 하게 되면 KH 바텍으로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KH 바텍의 실적이 개선 속도가 더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럴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죠. 100%인가? 100%인지도 봐야 돼요. 40% 냈네요. 크루셜텍도 이제 같은 논리에 대한 쪽인데 이제 지문인식 모듈에 대한 쪽이 이제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지문인식 모듈도 지금 이 결제 때문에 확실히 이것도 아마 선택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크루셜텍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파트너, 중국 대표적인 파트너거든요. 지금 크루셜텍이 중국 오포로부터 최우수 협력사 대상을 수상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어제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또 스마트폰 제조업체 오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KH 바텍뿐만 아니라 크루셜텍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는 업체 중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형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케이스 모듈에 대한 쪽들, 이쪽 카메라 모듈인데, 이 고화소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련된 PCB 일체형 이 모듈을 중국 애들이 잘 못 만든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강준혁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까지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스마트폰 부품주가 의외로 내년에 괜찮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릴 텐데요. LG 디스플레이를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또 자료 하나 있잖아요. 네. TV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 얘기가 오늘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 얘기 좀 먼저 하면 자연스럽게 LG 디스플레이. 이게 좀, 저는, 레포트도 그런 건데, 항상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TV 시장이 회복된다. 올해 4분기에 미국이 좋아진다는 얘기 하는데. 유가가 일단은 빠졌으니까. 그동안 이제 개뻥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개뻥이었어. 왜냐하면 잘 팔린 적이 없는 게 그동안에 미국의 텔레비 시장이었는데요. 그 화면 좀, 이거 화면 좀, 그거 좀 올려봐 주세요, 그거요. 예. 네. 그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우리, 존경하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요. 네. TV가 다시 한번. 미국 아메리카의 쇼핑 리스트에 오르고 쇼핑 리스트에 올랐다. 바로 그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제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번역이라면 내가 정리한 거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결론 이제 TV가 시장이 다시 날아나있다는 건데요. 2013년만 하더라도요. TV 시장이 전년 대비 미국에서 9% 많이 났습니다. 9%요. 여기 잠깐 하나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그림에 게티 이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요거 한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애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텍셀레트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그 사용 있잖아요. 그 상장사야? 그 텍셀레트컴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사냐고. 자회사 중에 상장사가 아니고 텍셀레트컴 어저께 보고서 두 남자 쇼 보고서에서 했던 거 텍셀레트컴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 100%짜리인데 잡혀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네네. 그 키움증권이 제가 보기에 한두 달 있으면 100%에서 바뀐다. 네, 바꿀 것 같아요. 그거 좋은 회사야. 네네. 내가 들어보니까 좋은 회사야. 네.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규정을 지켜야 돼요. 네. 100%짜리. 아, 깜빡했습니다. 네. 안 된다. 하여튼 TV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끝까지 네. 들으세요. TV 시장이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2013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3,400만 대도 못 미친 시장으로 축소됐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3,400만 대 떨어졌어요. 그랬던 시장이 이번 3분기에는요. 분기에 1,200만 대가 팔려서 시장으로요. 20% 증가했습니다. 누가 한 얘기냐? 시장 조사기관 IHS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요. 2014년 전체적으로 보면 184억 달러. 전년 대비 9%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많이 산 거죠. 평면 TV 평균 가격이 최근 5, 6년간 30%가 내렸고요. 유가 하락 등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얘네가 얘기해요. 이거 어디요? 마켓워치에서 나온 얘기. 맞죠?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마켓워치를 고소고발하면 돼. 네네. 그죠? 2015년에는요, 얘네들이 아닙니다. UHD TV. 네. UHD TV인데, 미국이래요. 중국이래. 미국에서는 보통 4K라고 합니다. 네. 4K TV가 50억 달러가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CE는 이제 가전 또 조사기관이에요. 당연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거기다 소니까지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소니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LG 디스플레이다. 물론 이런 추세가 솔직히 있어 글로벌 현상까지는 아니다. 왜? 영국만 해도요. 작년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TV를 보유한 가구 수 자체가 줄어들었어. 왜? 똑같아. 모바일로 보는 거죠. 모바일로 보는 거죠. 아이패드 보고 이러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역시 여기서 모바일 기기 확산.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모바일을 보면 뭐가 들어가? 트래픽이 들어가죠. 트래픽. 이런 관점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와중에 제가 여기에 꽂혀있는 와중에 제가 이 부분에 꽂혀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요. 꽂혀있는 와중에 IBK가 레포트를 썼습니다. IBK 예쁜 애야. 제가 보기엔. IBK 훌륭한 회사야. 킴보다는 아니지만. IBK 투자증권의 이주진이라는 연구원이 있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제목도 좋아.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겨울이다. 투자액은 44,000원 유지. 여기 써있죠. 4년 내 최대 영업이익 나온다. 4분기에. 1분기에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X 됐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런 애들이 있었어 분명히요. 4분기 매출 영업이익 32%, 매출은 15%, 18% 영업이익. 내년도에 얘네가 똑같아요. 제가 LG들 자주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뭐 제가 LG들 특별히 좋아하는 걸 떠나서 그렇게 업계 시각이다. 내년도에 영업이익 50% 늘어나잖아요. 네, 그건 여러 번 얘기해드렸던 얘기고요. 그럼 얘네들 왜 4분기가 좋아지냐? 대면적 TV 판매 호조, 패널 수요 증가. 이게 나왔죠. 상승세가 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얘네가 얘기해요. 세 번째, 아이폰 6 글로벌 판매 확대 따른 LTPS 라인 풀 양산 효과. 아이폰 6가 일부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한민국에 아이폰 6 16기가 10만 대 있다 얘기하는데 오늘 신문에 어디 났더라고요. 개뻥이라고. 16기가도 부족하답니다. 지금. 4분기 신규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패널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 잘 들으세요. 모바일 및 태블릿 PC용 패널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7.6%. 뭐야? 애플이랑 친한 결과죠. 3조. 네. 그죠?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 의견 목표 주가 44,000원 유지한다. 2015년에도 LCD 패널의 타이트한 수급은 지속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괜찮아 보인다. 네. 그게 앞서 이거 내용이 좋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켓워치도 이렇게 다 이런 방송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마켓 11 코너는 정말 키움증권의 자랑거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증권경제방송의 최고의 방송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10시 때에서 12시 때 한국경제TV가 시청률이 안 나와요. 저희는 속으로는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지만 걔네 PD가 뭐라 그랬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모 방송국의 모 PD가 네. 두 남자 쇼테, 바로 이 마켓 11 때문에 한국경제가 지금 시청률이 안 나온다. 진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뭐 한테만 나왔어. 다 안 나오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우리 강준혁 위원도 시청률. 왜냐 강준혁이 10시 40분에 나오는데 네. 10시 40분에 피크가 나옵니다. 시청률이 잘 나와요. 왜? 후광퉁 얘기를 하거든요. 후광퉁 얘기. 그래서 강준혁 의원이 이제 1월부터 아마 또 여기 나온다고 제가 아침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준혁 편에서도 중국 얘기 좀 더 많은 시간 들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갈수록 우리 키움증권의 채널키 방송은 계속 더 좋은 방송 코너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월급도 올려주나? 올려줘야 되는데 네. 이 상도덕이죠. 상도덕이지. 상도덕이지.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정말 날씨가 추워진다는데요. 꼭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